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철학자를 한 10명 데려다가요. 그 철학자들이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데려다가 저의 삶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학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있잖아요. 그 톨스토이를 데려다가 도대체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톨스토이에 비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행복은 삶의 속도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할까요? 삶의 밀도에 비례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삶의 밀도는 여러분이 매 순간 느끼는 삶의 충만감을 밀도라고 해요. 속도를 줄이면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각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네. 오늘 모범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삶의 속도를 줄이면 각도가 넓어져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고 그만큼 저는 행복이 이전과 다르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속도를 줄이고 밀도를 높여라. 뭐 이런 주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라는 책 있죠? 혹시 그 책 만져보셨나요? 읽어보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 보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걸 소설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몇 명인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안나 까레리라니까 주인공이 안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안나가 두 번 결혼을 하거든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이제 그 카레린이라고. 카레니를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아폴론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나가 별로 재미없겠죠. 그런데 어느 기차역에 가서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브론스키예요. 저 남자 이름이 장교거든요. 근데 정말 안나를 한꺼번에 마시가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안나 까레리나가 만났던 브론스키는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이에요. 열기, 광기, 열광, 그다음에 뭐 파격, 치명적인. 그래서 이제 안나 까레리나가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아무튼 그러면 안나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소설책을 끝까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톨스토이가 레프 톨스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나 까레리나 소설에 레프와 비슷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빈. 레빈이라는 사람이 키티하고 결혼을 처음에는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이 사람이 시골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농경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 레프하고 레빈은 같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소설책에서 오히려 톨스토이의 분신을 누구 심어놓은 거냐면 레빈이라는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설책을 읽고 이게 뭐 불륜 연애 소설이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톨스토이는 레빈이라는 인물을 조용히 뒤에다 놓고 레빈이 살아가는 방식, 어떤 신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보고 이제 톨스토이는 자기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서 이렇게 찾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전개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안나 까레리나 소설책에 보면 톨스토이가 어떤 행복이라는 말을 주장하는데 자,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행복은 사람마다 좀 더 다르겠지만 톨스토이는 어떤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완성의 과정.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가 만났던 두 명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두 명의 삶은 성장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레프 톨스토이의 분신 레빈의 결혼 생활을 딱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해 나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톨스토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톨스토이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나 까레리나 소설책은 모르지만 안나 까레리나 보면 첫 문장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첫 문장을 꼽으라고 그러면 안나 까레리나 나오는 첫 문장을 꼽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성장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살짝 바꾸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 까레리나 소설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레빈에 비추어 가지고 이 소설책에서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행복한 가정한테 물어봐. 여러분은 왜 행복하게 어떤 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일상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다는 게 그런 말이고, 자, 그다음에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것도 보면 좋아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이유는 저마다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나 까레리나의 그 법칙이라고 해요. 안나 까레리나 법칙. 이 법칙을 주워다가 데려다가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아시죠?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이름도 다이아몬드라서 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법칙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다 비슷비슷한데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저마다 이유로 그 이유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가축화시킨 동물, 말, 소, 돼지, 닭, 몇 마리가 안 돼요. 그 가축화하는 동물은 다 비슷비슷한데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저마다 야성이 다르고 뭐 이유가 다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 법칙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그걸 갖다가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나 까레리나 법칙을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데 재미없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 다른 방식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까레리나 법칙은 여러분 잘 아시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톨스토이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또 여러분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짧은 소설 아니고 책인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세 가지 질문. 거기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행복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많이 컨닝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고 해요. 소중한 사람.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았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과 곁의 차이를 아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곁입니다. 곁. 옆에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곁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자,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섞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금 당장.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뭔가를 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아니고 내일, 모레, 미래,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꾸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운다든지 뭐 미래 비전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서 제가 정말 행복했던 한 순간이 있었는데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과 제자 간에 선물도 잘 주고받지 못하고 아무튼 이 법이 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인 것 같아요. 밥을 먹겠다는데 법이 못 먹게 막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이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는데 좀 된 이야기예요. 그 쿠폰북을 받았는데 쿠폰북을 딱 열어보니까 첫 장에 휴강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강의하시느라고 힘드신데 휴강 3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휴강을 3번 했어요.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진짜로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제 제자님 중에 한 명이 와서 제 차를 끌어다 주는 이런 정말 멋진 선물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 장을 딱 여니까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와인 시음권이요. 교수님 저하고 와인 한잔 하시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쿠폰북이라는 게 꼭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주고받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내 동료들한테도 줄 수 있고 뭐 부모님과 자식 간에 주고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 가면 또 동료들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더불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게 아마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소중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었죠? 가장 소중한 때? 네,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오토바이 광고 회사 중에 광고를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면 어느 회사 광고인지 알 것 같아요. 이 광고의 핵심은 뭐냐면요, 저 바깥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걸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저 언젠가 탈 거야. 언젠가, some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between Monday and Sunday. 여러분, 월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썸데이라는 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카피가 뭐냐면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저걸 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마케팅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나가서 카드를 긁고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이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에 대고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썸데이는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 밥을 먹자. 그렇게 날을 안 잡으면 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날을 잡다, 그건 이제 데이트고, 그다음에 날 잡다, 이건 이제 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을 잡으려면 날짜를 잡아야 우리가 상대방하고 약속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까 톨스토이의 세 번째 질문,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불어서 이제 행복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삶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행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 이렇게 강남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한 50평짜리를 마련하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카페처럼, 테라스 카페처럼 이렇게 테라스도, 베란다도 이렇게 테라스처럼 꾸미고, 커피 머신도 설치하고,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오디오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근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다가 뭔가 놓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이 가정부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가정부가 다 즐기고 있는 거를 이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목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목표. 이 아파트가 좁아서 5평을 더 늘려야 돼. 그래서 55평으로 늘리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요즘에 짜먹는 죽 나온 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 중에 뭐 이렇게 짜먹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빨간불 켜질 때 이렇게 빨리 짜먹고, 파란불 켜질 때 이렇게 천천히 짜먹고 가다가 그 두 부부가 불행하게 잠깐 죽 먹는 사이에 앞에 장애물을 못 보고 부딪혀서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가정부가 차지했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정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목표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목표 달성하면
내가 목표를 또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목표를 주어줘요. 야, 실적이 모자라. 그러니까 더. 그래서 목표 중심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목표와 목숨이 다 목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우연히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저는 행복인데, 우리가 너무 산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산물이 없으면 부산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원래 원했던 산물보다 산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부산물이 더 의미심장한데, 사람들은 이제 부산물은 목표에 없었던 거니까 버리고 그냥 산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부의 사례를 보고 사자성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거 아시죠? 네, 고진감래가 뭘까요? 네, 초등학생 대접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네,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는 오지 않고 고생 끝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신경통이나 관절염, 뭐 디스크 이런 거 와가지고, 그래서 사자성어를 제가 고진감래, 달콤할 감자를 고통 통자로 바꿨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사자성어 하나 만들었어요. 고진통래.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너무 먼 미래, 먼 목표, 중장기 발전 전략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거창한 일 계획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도와주면서 행복해지면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침 먹는 시간이 약 1시간 이상 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침을 1시간 이상 드시는 분. 우리 아들이 1시간 이상 든대.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헛헛 찍어 먹고 그냥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 지수는 아침 먹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이런 설이 있어요. 두 번째, 행복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임을 다 동사라고 표현해요. 동사. 아침에 일어났다, 양치질 했다, 커피 마셨다, 뭐 숙제했다, 뭐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검색했다, 이렇게 다 동사로 끝나는 거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동사에 대해서 매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동사에 대해서 감탄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저는 행복 지수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저녁을 먹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데 이 아메리카노 커피 맛이 우리말로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죽인다는 게 감탄사로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영어로 다인 그런 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뭔가 재미있으면 죽인다. 오늘 제 강의가 죽이지 않습니까? 저의 착각인가 보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표현하는 동사, 모든 동사, 행위 동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면 그게 여러분 행복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나는 오늘 감탄사를 몇 개나 연발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 지수인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나는 감탄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재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불행한 이유는 왜 불행하냐면 가정법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정법 인생이 뭐냐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만약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만약 뭐뭐면, 그러니까 만약 뭐뭐면을 위해서 지금 하기 싫고 막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그랬는데 1,000만 원 생기는 순간 여기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병원비도 모자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다 쓰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오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강의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현재를 희생해 가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이런 가정법 인생을, 저런 걸 전문 용어로 또 도착 오류라고 그래요. 도착 오류. 내가 저기에 도착하면, 여러분 KTX 타고 부산 가서, SRT 타고 부산 가서 거기 목적지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부산 가서도 또 부산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이런 아재 개그를 계속 쓰면 시청자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지까지 가는 간이역에 행복이 널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간이역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는지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역에나 내가 내려본 적이 있는지. 목적지로 가는데 중간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지 잃어버리고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거기 내려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 먹는 것, 뭐 환경, 경치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목적지 안 갔다는 이런 거짓말 같은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순간순간 느끼는 이런 만족감을 제가 서두에 그걸 밀도라고 그랬죠. 삶의 밀도를 높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제 기억에 제가 2014년도쯤에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 이걸 영어로 ABC라고 그래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가 4,130m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 마지막 날 자는 그 베이스 캠프가 마차 푸차레 베이스 캠프, MBC라고 그래요. 그거는 마차 푸차레 베이스 캠프. 거기가 3,700고지인데 제가 이렇게 일몰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빨갛게 바다가 바위가 쫙 불타는 듯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변은 깜깜한데.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영화 보셨나요? 영화도 보시고 그러네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것들은 사진을 찍지 말자.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을 찍는데 정신 팔다가 아름다운 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사진 안 찍어 갖고 올까 하다가 남는 게 사진밖에 없고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3M 법칙이라고. Make, Moment, Memorable. 모멘트, 매 순간순간을 메모러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로 make, 만들어라. 그래서 3M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이 순간 저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대충 보내고 대충 지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그 행복한 추억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제가 또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 왔어요. 탄자니아. 약 5,800m 정도 되는데 4,700고지에서 이제 밤 11시에 올라갑니다. 밤에. 왜 밤에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딱 보면요. 정상이 까마득해요. 그래서 이게 밤에 올라가는 이유는 낮에 올라가면 저 정상이 보이니까 좌절이야. 올라가기 전에. 밤에 올라가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요 앞발짝 뒷사람 뒤꿈치만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간 사투를 벌려서 정상에 가는 거예요. 진짜 정상에 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한 시인님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거꾸로인가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아무튼 그런데 그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잠을 안 자고 올라가가 내려올 때 졸려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쓴 선생님한테가 제가 여쭤보려고 혹시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쓰셨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올라가 보니까 내려갈 때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더 목적지에 성과,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 클로버 행운을 찾으려고 주변에 새 입 클로버 행복이 널려 있는데 이걸 막 짓밟고 다니니까 이제 영원히 행운은 찾지 못하고 내 주변의 행복을 짓밟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힘 빼고 주변을 보면은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또 한 번 마라톤 뛴 적이 있어요. 100km 마라톤. 미친 듯이 100km 마라톤을 뛰는 건 다시는 안 뛸 거예요. 이제 관절이 거의. 그래서 이게 30km, 40km,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건데 정말 1등하는 3일 내내 기계처럼 달리는 일본 애가 있어요. 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의 기계처럼 달려요. 이제 여러분 그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저가 뒤에서 뛰는 사람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다 감상하고 뭐.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목은 말라 죽겠고 저 앞에 이렇게 막걸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라톤을 뛰다가 저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제가 정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는 비정상적인 교수예요. 그래서 가다가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니까요. 여러분 음주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음주 마라톤. 이거 음주 검사도 안 해요.
이 막걸리 한 병 마시면 이게 다리가 약간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전율하는 행복감이 와요. 예. 아 이게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1등 해가지고 막 금메달 따고 이런 것도 잠시 순간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제주도 풍경도 다 감상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두권에 가면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은 풍경이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 풍경을 다 감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먹은 건 거죠. 뭐 이렇게 우승을 목표로 두지 않고 경치를 감상하러 뛰는 거 보니까 예,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이제 행복론을 톨스토이를 잠깐 모셔다가 안나 까리니나 법칙을 이야기하고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에 비춰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짚어봤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해주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를 넘어서서 행복은 저는 동사라고 생각해요. 동사. 그러니까 행동하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행운도 따라옵니다. 앉아서 자꾸 관념적으로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우울하고 침침할 때 밖에 나가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조금 뛰어보시고 행동하시면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